오늘부터 통합과학 비수업에서는 3단원 변화와 다양성 단원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과 진화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활동지는 함께 올려두었으니 출력하거나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화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62년 다윈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 그림 속에 있는 꽃처럼 깊고 좁은 꿀샘을 가진 난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꿀샘의 깊이만큼 입이 긴 곤충이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41년이 지난 후에 다윈의 예상대로 난의 꿀샘 깊이만큼 입이 긴 나방이 관찰되었는데요. 그럼 다윈은 어떤 근거로 입이 긴 곤충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까요? 난이 수분되어 번식하기 위해서는 곤충이 필요하고 수분을 식혀주는 이 곤충은 아마도 난의 꿀을 먹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난의 꿀샘관과 비슷한 길이의 입을 가진 곤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곤충이 난으로부터 꿀을 얻고 난이 곤충을 통해 수분을 하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들은 이 입이 긴 나방과 꿀샘이 깊은 난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하지만 서로에게 딱 맞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요. 이 두 생물이 서로에게 딱 맞는 형태를 가지게 된 과정을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조상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종이 생겨났고 지금처럼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알려진 생물종의 수만 약 170만 종에 이르고요.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된 원리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설을 진화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이 과거에 어떻게 생물이 다양해졌는지를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검증될 수는 없고 다양한 종류의 가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설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생명체의 출현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그림에 보면 과거의 기린에 비해 현재의 기린이 목이 긴데요. 라마르크와 다윈은 이와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림에 라마르크와 다윈의 진화의 원리에 관해 주장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라마르크는 생물의 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환경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더 발달하여 자손에게 유전되고 그 결과 점점 복잡한 생물로 진화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윈의 경우에는 생물의 한 집단 안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환경이 변했을 때 변화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살아남게 되므로 자손을 퍼뜨릴 확률이 높아지죠. 결국 살아남은 개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고 이 과정이 거듭되면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더 맞아 보이나요? 먼저 라마르크의 가설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라마르크는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더 발달하여 자손에게 전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것을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용자가 한자어로 쓸 용자인데요. 한글로 말하면 쓰냐 안 쓰냐 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마르크의 말 중에서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죠? 이 예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구 투수의 팔길인데요.
야구 투수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데 사용하는 팔의 길이가 반대쪽 길이보다 3cm가량 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한쪽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팔 길이가 비대칭인 선수가 자녀를 낳았을 때 태어난 아기 팔 길이가 똑같이 3cm가 차이 나지는 않겠죠. 보통 라마르크의 가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획득한 형질이 유전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윈의 가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윈은 환경 변화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그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고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기린을 예로 설명해 본다면 과거의 기린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긴 했지만 중간중간 키 큰 기린들도 있었겠죠? 마치 반 친구들의 키가 다양한 것처럼 기린의 키도 다양했던 거죠. 이렇게 애초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기린들이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 낮은 곳의 먹이가 부족해지는 등의 상황이 생기며 키 큰 기린이 생존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럼 키 작은 기린들은 굶어 죽고 키 큰 기린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겠죠? 자, 여러분, 키 큰 친구들을 한번 보면 가족들도 대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나요? 기린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키가 큰 기린들의 자손 또한 키가 크겠죠. 이렇게 점점 기린의 키가 커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설입니다. 물론 다윈이 주장할 당시에는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다양한 진화설들과 융합되면서 현재의 진화설을 만드는 가장 큰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이 다윈의 진화설입니다. 다윈의 진화설은 생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생존할지 환경, 즉 자연이 선택한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다윈이 주장했을 때는 개체 변이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유전이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 다른 가설들과 합쳐지면서 이 부분이 보완되어 현대의 진화설, 현대의 진화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라마르크와 다윈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라마르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윈인데요. 사진의 느낌만 봐도 라마르크가 좀 더 앞세대 사람이란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출생 연도를 보면 라마르크는 1744년에 태어나서 1829년에 사망하였고 다윈은 이제 거의 라마르크가 노년일 때 태어난 1809년에 태어났다 188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시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라마르크가 앞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그 선행된 이론들을 제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라마르크는 생물 진화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인데요. 그 전에 보던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후에 다양한 학자들이 또 다양한 진화설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윈은 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갈라파고스 군도가 다윈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 같은 곳 보면 이제 섬나라들의 특징이 조금 다른 곳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물상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갈라파고스 근도도 그와 비슷하게 주위와는 조금 다른 특이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좀 다른다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북이는 등껍질 속에 빠르게 숨기 위해서 이제 팔다리나 목이 좀 짧은데 목이 굉장히 긴 거북이가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생물상들을 살고 있는데요. 다윈은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한 거에서 영감을 얻어 1859년에 종의기원을 발표해 자연 선택설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마르크의 융불용설과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하는데요. 후천적으로 얻은 이러한 획득 형질이
유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진화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이후에 다윈의 진화설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반대로 획득 형질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율이 높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손을 과잉 생산되고 그 후에 개체 변이 중에서 이제 생존 경쟁을 통해 그 변이 중에 특정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고 그로 인해 종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설명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진화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현대 진화론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개체 변이의 원인과 유전이 일어나는 원리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윈 이후에도 다양한 진화설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생식질 연속설, 격리설, 정양진화설, 돌연변이설, 교잡설, 현대종합설 등등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격리설을 먼저 볼 건데요. 원래 같은 종인 생물이 바다나 산맥 등의 큰 장벽이 생겨서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면 각기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그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격리는 지리적 격리와 생식적 격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섬처럼 이렇게 섬 나라에서 좀 특별한 생물들이 생기는 것이 이 격리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연변이설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살아남아 세대를 거듭하며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가설인데요. 이것만 단독으로 설명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된 개체들이 환경에 유리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변이 형성과 연결되면서 현대 종합설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현대 종합설은 유전학과 자연선택을 기초로 하여 돌연변이, 격리, 자연선택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인데요. 가장 기본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고 그 외에 앞에 얘기한 격리설이나 돌연변이설로 자연선택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가설입니다. 현대 진화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다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1831년부터 5년 동안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세계를 탐험하며 동식물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선택설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다윈이 세계를 탐험할 때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져 있고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역에 갔던 것이 이 가설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화산 활동 결과 생긴 섬들인데요. 다윈은 여기서 다양한 생물들을 봤지만 이제 핀치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핀치새는 원래 남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한 종의 핀치가 이주해서 여기서 되게 다양한 종류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이 다윈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그리고 다윈을 통해 유명하게 된 이 핀치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모진 바람에도 꽃은 피어난다. 얼핏 보면 참새처럼 보이는 이놈이 바로 그 유명한 핀치라는 새다. 갈라파고스 고유종인 이놈은 다윈의 이름을 따서 종종 다윈의 핀치라고 불린다. 다윈이 이 새를 통해 진화론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핀치들은 갈라파고스 제도 각각의 섬에서 저마다 독립적으로 적응해 진화해왔다. 실제로 이 새들의 부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환경과 먹이의 유형에 따라 부리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깨물어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좀 더 작고 널찍하고 찔러서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가늘고 길고 뾰족하다. 또 먹이를 부수어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길고 두툼하다. 앞서 본 영상에서 핀치는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 갈라파고스 곤도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며 부리 모양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리 모양은 왜 서로 달라진 걸까요?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세 종의 핀치 먹이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에 있는 핀치새는 부리가 두껍고 튼튼해 보이죠? 얘들은 껍질이 단단하고 큰 씨를 먹이로 하기 위해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 핀치새의 경우에는 꽃이나 좀 부드러운 열매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가보다는 작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 핀치새는 부리가 굉장히 뾰족한데요. 얘들은 나무 속에 있는 곤충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부리가 뾰족하고 가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선인장을 먹거나 새싹을 먹는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 핀치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주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각 섬에 사는 핀치는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부리 사례를 통해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개체들 중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면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연 선택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종의 분화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과잉 생산인데요. 생물은 서식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질병 등으로 죽는 것을 고려해서 집단의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생존 가능한 적절한 수보다 조금 더 많이 낳는 것인데요. 이렇게 과잉 생산이 일어난 한 생물종 내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변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서는 먹이나 공간, 배우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쟁을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이라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자연에 의해 선택되었다라는 의미로 자연 선택이라 합니다. 이렇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생존에 유리한 종류의 변이가 유전되고 이 과정이 대를 거듭하는 동안 누적되며 진화가 일어나 종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걸 앞서 이야기한 핀치새의 사례로 설명을 본다면 처음에 갈라파고스 군도로 이주해온 핀치새는 한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종 안에서도 개체 변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자손을 낳아서 자손이 많이 생산되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질을 가진 이제 핀치새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핀치새들이 각 섬마다 흩어져 살면서 각각 다른 섬의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이 종류가 예를 들어 이제 씨앗 같은 먹이를 먹어야 하는 환경에 있는 애와 곤충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 있는 애들은 유리한 형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변이를 가진 애들이 자연 선택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예 시간이 지나고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 기린목이 길어진 과정을 설명해 볼까요? 먼저 한 서식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기린들은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 등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다양한 형질 차이를 가진 기린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변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기린이 개체수가 많다 보니 먹이가 부족해지고,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먹을 수 없어 생존에 불리하고, 반대로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됐다 보니 이 목이 긴 기린들이 자연 선택되고, 지금처럼 목이 긴 기린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증가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물이 진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목이 긴 거북이가 생겨나게 된 과정으로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목이 짧은 종류도 있고 목이 긴 종류도 있습니다. 이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금 떨어져 있는 섬들에서 살고 있는데요. 먹이가 다르다 보니 이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서 다른 형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대체로 처음엔 목이 짧았지만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가진 거북들도 존재했었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목이 짧은 거북이들이 생존에 유리하지만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 때 이렇게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들이 이 선인장 풀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에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키 큰 선인장들이 사는 섬에서는 목이 좀 더 긴 거북이가 많이 살아남고 자손을 많이 남겨서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며 오늘날과 같이 아예 목이 긴 종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들을 보면 목이 굉장히 길죠.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얘네들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잽싸게 몸을 이 거북이 등껍질 속으로 숨겨야 하는데요. 그게 힘들어서 일반적인 데서는 얘네들이 오히려 불리해요. 목 부분이 이제 연약한데 이 부분이 포식자에게 노출되면 쉽게 잡아먹히겠죠. 하지만 얘가 먹이가 높은 곳에 있는 환경에서는 특이하게 얘네들이 생존에 유리하여 이런 종이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과잉 생산된 어떤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환경에 알맞는 변이를 가진 애들이 생물이 살아남기 유리하고, 이렇게 많이 살아남은 생물들이 자손을 많이 남겨 오랜 세월 반복되며 원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할 당시에 사람들은 생물에는 하등한 생물과 고등한 생물이 있고 인간이 가장 고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이 널리 알려진 후에는 진화는 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화의 관점으로 종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 생물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즉, 생물에는 하등한 것과 고등한 것의 위계가 없으며 진화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특정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이 정립되게 된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후 진화론의 개념을 사회에 적응하려는 사회진화론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진화론에서는 사회도 진화하여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때 생존 경쟁이 일어나 가장 적합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연선택설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갖지 못한 개체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인간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인종차별이나 식민통치 등이 옹호되었습니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산업 자본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장 경제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의 변화 가능성에 자극을 받아서 교잡과 집단 선택법 등을 이용한 품종 개량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종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얘기한 것처럼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이론의 탄생은 해당 학문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 사회 전반에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과학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딱 과학에서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예로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전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스마트 기기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이론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정립되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기기가 없는 시대가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만 여쭤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꼭 다윈의 진화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과학 이론이 새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정립되는 것들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다윈의 진화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자, 가는 모든 생물은 환경 조건에 비해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긴다. 과잉 생산이죠. 다음으로 나는 집단 내 개체들은 각각 형태, 행동 등의 차이가 난다. 변이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네요. 개체 변이 얘기하고 있고요. 다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환경에 의해 선택되었네요. 즉 자연 선택이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라가 이제 새로운 종의 생성, 종의 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에서 옳은 걸 골라볼까요? 먼저 1번, 가의 결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가 증가한다. 가는 과잉 생산이니까 일단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 얘기가 나오면 자연 선택 얘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다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해야겠죠. 다음으로 2번에서 나에서 개체의 차이에 따라 환경 적응력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일 거고요. 뒤에 선지들도 한번 봅시다. 3번, 다에서 유전형질은 항상 자손에게 변화 없이 전달된다. 이거는 다윈이 주장했던 자연선택설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돌연변이 등에 의해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다에서 환경 영향을 받아 획득한 형질은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했는데요. 획득한 형질이 아니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택된 형질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라의 결과 이전에 존재하던 종들은 모두 멸종된다. 아니죠. 이전에 존재하던 종들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출석 체크 퀴즈를 제출하면 오늘 수업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뒷내용에 이어서 마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